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때 기본적인 이론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 다 들으셨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PPT 정리 내용을 갖다가 하는데 뭐 저는 이걸 갖다 쓰나미 정리라고 합니다. 이 쓰나미 정리란 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모든 내용을 갖다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그래서 내용이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1장부터 다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1장부터. 그럼 이제 한번 예를 보시면 되고, 자, 1장이 유통정보, 유통의 이해입니다. 이미 여러분 기본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뭐 충분하게 그걸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이제 여기 있는 내용만 여러분이 사실 하셔도 되고요. 뭐 굳이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는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만 사실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고, 즉 키워드적인 단어적인 설명만 있는 것이고, 이 부가적인 설명 내용은 앞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좀 섞어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유통활동입니다. 유통활동이라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자, 여기 생산자라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까지 도달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 분배 활동인 운송과 같은 활동을 갖다가 유통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미 기본서에서 다 있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기억이 나시면은 다시 한번 그걸 리뷰하셔야 돼요. 유통 조성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유통 조성 기능은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자금 유통이라든가 위험으로 인한 손해 부담, 시장 정보 제공이라든가 상품의 질 저하 방지 활동 등으로 상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 즉 상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뭐다고요? 유통 조성 기능이다. 물론 이제 이런 내용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생산자로부터 소매상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까지 오는 이런 단계의 흐름을 갖다가 이미 유통 경로라고 했고, 이런 활동을 갖다가 유통 활동과 유통 조성 기능으로 살펴본 것이에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좀 여러분 잘 좀 봐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업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태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업종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께서 이미 봤던 내용이고, 업종도 업태도 봤어요. 그래서 타입 오브 오퍼레이션, 타입 오브 비즈니스. 그래서 의류점, 식품점, 서점 등 주로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가? 무엇을 판매하고 있어요? 무엇이 뭐라 했습니까? what이라는 게 있죠. what. 무엇을 판매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무엇을 판매하고 있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업종이라고 봤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업태라는 것은 점포의 운영 형태입니다. 어떻게 점포를 운영하느냐. 점포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how라는 개념에서 본다는 것이죠. 점포를 갖다가 운영하는 how라는 개념에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봤고요. 우리가 생산자로부터 소매상에까지 오는 것과 소매상으로부터 여기 있는 최종 소비자까지 오는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즉 소매상이라는 게 있어요. 소매상. 그 소매상이, 여기는 소매상이 생산자에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소매상이 생산자에게 해주는 기능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정보 제공 기능이 있어요. 재고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주문 처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사전 동의한 고객의 정보를 말하겠죠. 재고 유지 기능, 그 다음에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있고, 주문 처리 기능이 있다는 거, 점포 포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소매상이, 즉 생산자를 위해서 해주는 기능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돼요. 소매상이 생산자를 위해서 해주는 기능입니다. 화살표 방향 잘 알아주셔야 돼요. 화살표 방향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소매상이 누구에게? 최종 소비자를 위해서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화살표를 우리 시험에서 잘 알아두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가냐예요. 이것은 소매상이 생산자를 위해서 해주는 기능입니다. 소매상이 생산자를 위해서 해주는 기능. 이건 뭐예요? 소매상이 최종 소비자를 위해서 해주는 기능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자. 그래서 정보 제공 기능, 사전 동의한 고객의 정보를 갖다가 말하고, 재고 유지 기능, 주문 처리 기능. 자, 일단 이걸 알아두셔야겠죠. 요거 이런 핵심적인 기능을 갖다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소매상이 생산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자, 컨설팅, 정보 전달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소매상이 수요자에게 기존 상품이라든가 새로운 상품 및 시장의 트렌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인 소비자에 대한 소매상의 기능이다. 자, 소매상이 누구 소비자에게,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소매상의 기능을 갖다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로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나왔던 내용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추산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걸 확실하게 좀 여러분 머릿속으로 담아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요. 이제 소매업태 변화 이론이 있습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이 흔히 말해서 우리가 별표 2개짜리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소매업태 변화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 나왔죠. 아코디언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 아코디언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 있고, 아코디언 이론의 가장 큰 것은 뭡니까? 전문점에서 종합점, 종합점에서 전문점, 종합점에서 전문점, 전문점에서 종합점, 종합점에서 전문점, 전문점에서 종합점, 이런 식으로 순환되는 과정.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상품 구색이 넓고 좁다는 것은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넓을 광이에요. 광. 그 다음에 좁음 협이란 말이에요. 협. 그래서 광협의 단계를 거친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넓다는 것은 종합점일까요? 전문점일까요? 종합점이에요. 좁다는 것은 전문점일까요? 종합점일까요? 전문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코디언 이름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자, 소매업 수레바퀴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매업 수레바퀴 가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차륜가설이라고도 하죠. 차륜가설. 차륜가설 이론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소매업 수레바퀴, 수레바퀴처럼 보인다는 의미예요. 수레바퀴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저가격, 저마진, 저서비스. 시장에 진입시는 저가격, 저마진, 저서비스로서 시장에 진입하고, 그 다음에 시장 진입 성공은 고가격, 고마진, 고서비스란 말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소매업 수레바퀴 가설에 부합하는 업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TV 홈쇼핑이라든가 휴연의 창고의 도수매점, 그 다음 인터넷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거 쓰는데, 이 편의점이 아니란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편의점은 소매업 수레바퀴 가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변증법 이론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 일단 여러분의 취산도 소매업태의 변화 이론 6개가 나와 있는데, 6개가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취산도 6개는 다 알아둬야 되고요. 물론 이제 잠깐 이따 문제를 한번 보겠지만은, 거기에서 2018년에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2018년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걸 갖다 빅 미들 이론이라고 나오는데, 한번 그것도 잠깐 볼게요. 일단은 네 번째가 뭐냐면 소매 수명주기 이론입니다. 수명주기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수명주기.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강조되고, 소매상은 매출액과 이익률이 급속히 증가, 최고점, 시장 점유율 최대되고 매출 역시 최대된다. 이런 건 뭡니까? 우리가 도입기, 성장기, 도입기라는 개념이 있고, 성장기예요. 성장기, 성숙기 이미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쇠퇴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 그래프가 뭐라는 것이에요? 매출액 곡선이라는 것이죠. 매출액. 매출액은 어느 게서 가장 크다? 성숙기에서 가장 크다. 그 다음에 성장기라는 것은 이렇게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이익 곡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익 곡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정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보시면 되고, 소매 수명주기 이론의 특징은요,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강조되고, 소매상의 매출액과 이익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최고점에 달하는 게, 이게 무슨 이론이냐? 소매 수명 주기 이론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론이 시험 지문에 나올 때 이걸 물어볼 때 이게 무슨 이론이게라고 묻는다면 소매 수명 주기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최대로 되고 매출액 역시 최대로 된다는, 이런 게 무슨 이론이냐? 다른 게 아니라 이거죠. 이 다른 게 아니라 소매 수명 주기 이론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매출액이 가장 최고점이라는 것은 무슨 기냐? 성숙기다. 그 다음에 이익률이 최고점이라는 것은 무슨 기냐? 성장기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벤치마킹, 다운사이징, 리스트럭처링 이런 것은 어느 기에서 한다? 성숙기에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주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매경 적응행동 이론 있죠? 적응행동은 이런 뭡니까? 이건 정반합이에요. 정이 있고 그 다음에 반이 있고 이걸 갖다가 합쳐가지고 합이 나오는 이런 정반합 이론.
다 알고 있죠? 이미 알 거라 믿습니다. 이건 지금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닐센의 진공지대 이론 있죠? 닐센 진공지대 이론. 그걸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최고점 다른 거, 그 다음에 가격적인 거, 서비스적인 측면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빅 미들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빅 미들 이론이라는 것은 제가 굳이 이걸 갖다가 써놨던 이유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2018년에 시험에 하나 나왔던 이론이 있던데요. 그게 뭐냐? 빅 미들 이론.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통회사 2급 명품 유통회사 2급 책은요. 가장 이론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고 적중도가 높은 이론입니다. 뭐 그걸 제가 썼다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출제까지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 넣어놨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빅 미들 이론은 최근의 이론입니다. 예전의 이론이 아니라 이건 교수가 자기 책에서 써놓은 이론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숙명여대 교수인 모모 씨가 자기가 신문에서 그걸 기고하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마이클 랩이라는 사람이 이걸 리테일링 매니지먼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미국 책. 그래서 아마존에 가면 지금 있습니다. 리테일링 매니지먼트라는 그 책에서 마이클 레비가 소매업체들은 혁신과 저가격이라는 게 있어. 혁신을 해야 되고 저가격이라는 이 두 가지 이 무기를 들고 빅 미들이라는 이름의 링에 오른 싸움꾼들, 즉 빅 미들에서 진입한 소매업체들은 업태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혁신과 저가격으로 생존, 즉 지속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는, 뭐 줄이면 이렇게 나와요. 줄이면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줄여서 여기다 써놨을 뿐이고, 어쨌든 이런 식인데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나오니까 수험생들은 일단 기출문제 나오고 책에 그 이론이 없으면은 수험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안해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2004년 6월 30일 날 유통과에서 2급 시험 시작된 이론으로 딱 한 번 나왔는데 혹시라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전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과 듣고 있는 강의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너무 그런 걸로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항상 달아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소매업태 변화 이론까지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한번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시죠. 이건 2018년 7월 1일 날이에요. 사실 한번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는 한번 보되겠다는 것이죠. 그럼 서로 경쟁하는 슈퍼마켓과 할인점 복합 형태인 슈퍼센터 등등을 설명할 수 있는 소매업태 혁신 과정 이론을 뭐라고 하느냐. 이건 갖다가 여기에서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슈퍼마켓을 먼저 본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할인점 본 것입니다. 복합 형태 슈퍼센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걸 만약 보고 이걸 만약 반이라고 한다면 이게 합이 나온 것이 합. 그래서 정반합이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이거를 말한 것이죠. 이걸 말한 것이고, 이게 2018년 7월 1일 날입니다. 자, 실제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실제 시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에 기본적으로 그 문제 있잖아요. 중간 문제는 제가 눈에 설명드렸지만은 우리가 기본 이론, 기본서에 나와 있는 기본 이론보다는, 즉 시험에 나오는 이론보다 좀 더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이 소화할 능력이 있으면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반드시 득점을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합격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런 식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똑같은 내용인데요. 아까는 우리가 2018년 7월달 그 7월 1일 날 나왔거든요. 이거는 4월 15일 날 나온 거예요. 2018년. 자,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소매업체 변천 과제에 관련된 가설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뭡니까? 옳은 것은. 그러면 아까 배웠던 내용. 이건 A형으로 해서 17번이에요. 17번인데. 자, 이거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입니다. 소매 수레바퀴 가설. 수레바퀴 가설. 자, 1번, 2번, 3번 수레바퀴 가설. 또 다른 말로 수레바퀴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차륜가설. 수레바퀴를 차륜가설 이론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자, 이거 맞아요. 여기에서 이제 수레바퀴 소매상은 유통시장의 초기에 고가격 고마진. 자, 초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죠. 초기에는 항상 고가 아니죠. 초기에는 저가 들어가요. 1번 틀렸고. 자, 당연히 틀렸고. 그 다음 2번 수레바퀴 가설. 소매관 처음에는 혁신적인 형태에서 출발하여 성장하다가 새로운 개념을 가진 신업태 그 자리를 양보한다고 주장한다. 자, 혁신적인 업태에서 출발한다. 그 다음에 비가격 이것도 틀리고 비가격
가격, 저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당연히 틀린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소음의 수명주기 가설이 아시죠? 수명주기,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있을 때. 수명주기 가설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를 구분하는데 모바일 유통이 현재 쇠퇴기 있다. 아니에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분하는데 이건 맞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분하는데 모바일 유통, 즉 스마트폰으로 물건 사는 것은 지금 어느 기? 성장기에 있어요. 성장기. 조금만 있으면 성숙기로 아마 넘어갈 겁니다. 지금 성장기에 있고. 그러니까 쇠퇴기가 이거 틀린 것이에요. 쇠퇴기란 말이에요. 자, 소음의 아코디언 가설. 아코디언은 종합점과 전문점 있죠. 아코디언 가설은 소음에서는 제품 가격 변화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는 업체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는 업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품 가격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종합점에서 전문점이에요. 그 다음 상품의 형태가 넓고 좁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번도 아니고 3번 아니고 4번 아니고 5번 아니다는 것은 이거죠. 그래서 수레바퀴 가설에서 소매관 처음 혁신적인 형태에서 출발하여 성장하다가 새로운 개념과 같이 신업대에게 그 자리를 양보한다고. 그래서 도입을 하다가 성장을 하다가 쇠퇴를 한다는 거. 이 모습처럼 이렇게 반복된다 해서 마치 이 모습이 뭐처럼 보인다고? 수레바퀴처럼 보인다 해서 수레바퀴 가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닌데 이미 여러분이 기본 교재 이론에 있는 내용을 기본 강의에서 충분히 들었으면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면 이제 그 내용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못 풀겠어요, 설마? 이거 다 맞출 수 있잖아요. 충분하게 다 맞출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제가 실제로 이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계속해서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유사한 문제가 또 있어요. 11월 4일 날은 최근에 나온 거예요.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건데, 최근에 나와 있는데, 소매 발전 이론에 대한 설명이나 한계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소매 수명주기 이론이 있습니다. 수명주기 이론도 아까 똑같아요.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이건 옳지 않은 것을 물은 것이에요. 자,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 단계 맞죠? 이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소음의 아코디언 이론이죠. 자, 아코디언 이론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된다는 거. 이렇게. 뭐 그림만 봐도 벌써 알잖아요. 그림만 봐도. 그래서 아코디언 이론 원스톱 쇼핑이나 전문 절차는 다양한 소비자층을 전대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자, 그런 다음에 빅미들 이론이 나왔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전문점을 찾는 원스톱 쇼핑이나 전문 절차는 다양한 소비자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거 맞아요. 자, 빅미들 이론 최초 소매 발전 이론으로서 과거에는 백화점 지배적 아니에요. 이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기본적인 내용에서 혁신을 갖다 통해 가지고 지속, 즉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진 것이니까 이건 아니었죠. 이거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시험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왜 이게 없느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까 넣어놨던 것이고요. 아코디언 이론 같은 경우도 소매 아코디언 이렇게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소매 수레바퀴 이론도 여기는 편의점 고객이나 상품 구색 24시간 영업대 비가격적인 요소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맞는 것은 1번, 2번, 4번, 5번 맞고 여기는 3번이 빅미들 이론이 틀렸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출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이런 것을 갖다가 한번 뭐 이런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 해서 뭐 어차피 이건 맞게는 못 나오겠죠. 왜 기본적으로 이제 오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소매부 하이터치 전략이라고 하이테크라는 하이터치 전략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하이테크형이라는 거 있어요. 할인점, 홈센터, 카톨킬러 성장 등 오프라인 대형 점포를 갖다가 말한 것이고 하이터치형이 있습니다. 고걸 레스토랑이라든가 패션숍 등이 있는데 자, 여러분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테크가 더 높아요? 하이터치가 높습니까? 다. 기본적으로 하이터치가 테크보다 높아요. 터치가 테크보다 높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게 더 하이 클래스고 이건 조금 더 낮다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업 용어 이런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요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매업의 용어 같은 거 이제 보시면은 상품의 넓이라든가 또 폭이는 것이에요. 상품의 폭이 넓이는 이렇게 가는 것이죠. 넓이. 상품을 그래서 라면, 생수, 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자, 깊이가 있어요. 신라면부터 해가지고 무슨 라면 이렇게 깊이가 있고. 상품의 구색이 있죠. 구색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모두 구색이라고도 하겠지만은 구색이 참 잘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뭡니까? 다른 용어도 설명드릴게요. 자, 물론 상품의 구색은 넓이와 깊이를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상품의 구색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최근에는 용어적인 설명에서 조금 다른 게 한번 이런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의 구색은요, 이질적인 것을 다시 모이는 단계로 한번 알아주세요. 이건 시험에 나왔던 용어입니다. 이질적인 것을 다시 모아두는 거. 자, 그러면은 분류는 뭘까요? 자, 이질적인 제품들을 어떻게 동질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분류라고 그래요. 분류. 자, 그 다음에 뭐 상품의 수익률이라든가 회전율을 갖다가 아실 것이고, 수익률은 자, 수익은 갖다가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면 사실 이거 갖다가 이익인데 이걸 수익이라고 봐도 되고, 어떻게 되면 수익을 갖다가 또 매출액으로 같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건 중요치 않고, 그러나 수익률과 이익률은 같은 의미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통에서는 이익률과 수익률을 같은 의미로 본다는 걸로 일단 여기에서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회전율 있죠.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회전율이 높느냐 낮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의 회전율은 항상 뭘로 끝나요? 회전율로 끝나면 항상 어떻게? 분자에는 동쪽에서 해가 뜨듯이 뭐가 있어야 돼요? 동쪽에서 해가 뜨듯이 매출액이 있어야 돼요. 항상 어디에는? 자, 분자에는. 분모에는 이제 물론 나오는 게 있겠죠. 재고가 나오면 재고 회전율하면 재고분의 매출액. 그 다음에 상품 회전율하면 상품분의 매출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전율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분자에는 매출액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수압이란 말이 있어요. 수압이라는 건 소규모 제공의 동질적인 제품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그래서 동질적인 제품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배는요, 여기에서 즉 수압에서 수압된 동질적인 제품을 원하는 소규모로 나누는 거. 그래, 이런 용어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 이런 용어를 우리가 책에서 봤을 때는 혹시라도, 물론 대부분이 이해했을 거라고 믿지만은 혹시라도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여기에서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내가 만약에 정말 강의됐다가 졸았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다시 친절하게 핵심적인 별 두 개짜리 하나짜리를 다시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한번 문제를 갖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를 기출문제만 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상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이론이 어떻게 기출문제에서 기출하다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지 한번 그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2017년에 7월 2일 날 A형으로 15번에 나왔던 것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소매 형태의 기억은 소매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소매 형태들이 두 가지 뚜렷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중 한 극단은 제한된 제품계를 철저한 관리 고도 집중하는 형태인데 소매에 틀어서 뭐뭐를 애를 쓸 수 있다. 단 한 극단은 대형 점프라든가 보강기 셀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형태의 소매에 틀어서 뭐뭐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를 갖다가 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기억 한번 넣어볼게요. 자, 소매 형태 양극단, 양극화 현상. 양극화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한극단이라고 나왔죠. 한극단. 그 다음에 무슨 또 다음에 다른 한 극단은 이렇게 양극단을 말하는 거예요. 양극화 현상은 양극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양극화 현상인 맞습니다. 자, 양극화 현상은 소매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소매 형태들이 두 가지의 뚜렷한 방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중 한 극단은 제한된 제품계를 철저한 관리 고도 집중하는 형태인 소매업트로. 자, 하이터치 소매업트로. 하이터치 소매업트. 자, 일단은 하이터치인지 하이테크인지 그게 한쪽에 들어가면 한쪽은 하이테크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니은에 만약에 요게 들어갔다면은 하이터치가 들어갔다면은 다른 한쪽은 하이테크가 들어가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터치하고 테크가 있을 때 이거 현재 한 10분도 안 됐어요. 어느 게 더 높다고 그랬습니까? 어느 게? 터치가 높다고 했죠. 터치가. 그러면은 자, 하이 터치하고 하이 테크형이 이렇게 나왔는데 하이 터치형이 좀 높다면은 자, 봐봐요. 니은 하이 터치형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한극단은 아니 뭐뭇을 하이 터치형이 나와야 돼. 하이 터치형. 그러면 하이 터치형이 나와야 되는데 하이 터치형 이거 정답이 여기 2번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이 터치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디귿에 넣어봐요. 디귿에 니은에 디귿에 편의점에 예를 들 수 있다. 즉 형태인 하이 터치형 소음이 없도록 편의점에 예를 들 수 있다. 하이 터치형이 편의점일까요? 편의점은 하이 터치형일까요? 하이 테크형일까요? 이쪽에 편의점이 있어야 돼요. 왜? 편의점은 지금 물론 편의점은 여러분 동네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하이 테크형입니다. 이건 하이 터치형이 아니에요. 하이 테크형. 그래서 편의점이 여기 나오는 소매트로 편의점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하이 터치형이 있다는 것은 편의점이 아니라는 거죠. 편의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전문점이라든가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편의점이 들어가면 안 돼요. 편의점 들어가면 돼요. 사실은 문제를 잘못 낸 게 뭐냐면은 왜냐면은 만약에 이게 기출 문제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서는 시험 출제 기관에서는 정답을 3번이라고 했어요. 3번이라고.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을 그냥 여기서 이게 맞다고 하면은 여기 맞다면은 이게 틀리잖아요. 이게 맞다면 이게 틀려요. 왜? 편의점 들어가는데 여기서 뭘로 들어가야 돼요? 하이테크형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이테크형으로.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정답을 갖다가 어거지로 우겨가지고 자기들은 하이테크형으로 하이터치형으로서 여기 이게 터치형은 무조건 맞다고 보고 그들은 편의점을 정답으로 고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이테크는 들 수 있다. 다른 한극단 대병 점포 보강식 셀프셀 노화를 바탕으로 한 형태인 리얼 형태로서 하이테크형 업체로서 모험을 쓸 수 있다. 대형 하르마트를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나오는데 자자 일단은 이것도 하이테크예요. 이거 하이테크. 그다음에 하이테크는 이건 맞고요. 이거 같은 하이테크고 편의점도 여기도 이렇게 하이테크형이에요. 그래서 하이터치형은 여기는 안 나와서 하이터치형은 뭐 전문점이라든가 고급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하이테크형과 하이터치형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한테 묻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걸 잘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매업체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슈퍼마켓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슈퍼마켓, 편의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이런 것은 쉽죠. 왜 편의점입니까? 컨비니언스 스테이. 자, 편의점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나라 1987년 바로 세븐일레븐. 원래 편의점은요, 24시간 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븐일레븐. 7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11시에 문을 닫는 것이 바로 편의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뭐 24시간 영업을 한다는데 어쨌든 편의점은 어떤 편의성을 주기 때문에 시간적 편리성, 거래량 편리성, 선택의 편리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주기 때문에 편의점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편의점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자, 전문점, 스페셜리티 스토어. 자, 제품 계열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 취급하지 않아요. 해당 제품 계열 내에서 매우 다양한 품목들을 취급한다. 이 말은 뭐예요? 제품 계열이 한정이 있다. 자, 라면 전문점인데 라면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거기도 깊은 라면의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매우 다양한 라면들이 있다. 그거예요. 라면 전문점도. 물론 이제 전문점이라는 그 개념이 기본적으로 고가의 제품을 갖다가 많이 취급하는 것도 전문점이지만은 하나의 업종,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깊이 취급하는 것도 전문점입니다. 자, 커피 전문점 있잖아요. 스타벅스. 거기는 커피에 대해서 다양한 커피들이 진열하고 있어요. 거기 커피 전문점 가가지고 아가씨 여기 홍차 주세요. 아가씨 여기 인삼차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걸 줄 수도 없고 없다는 것이니까. 자, 백화점 선매품을 중심으로 편의품, 선매품 다양한 상품 구조를 갖추고 대면 판매를 한다는 것이죠. 대면 판매가 뭡니까? 이 대면 판매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셀프 판매요. 셀프 판매. 이건 대면 판매가 셀프 서비스죠. 셀프 서비스.
뭐 이건 갖다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대면 판매하고 셀프 서비스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인점. 할인점은 저렴한 가격이죠. 일반 브랜드를 판매하고 셀프 서비스. 바로 여기 나왔네요. 셀프 서비스. 셀프 서비스 할인점은 내가 카트를 끌고 직접 셀프 서비스를 많이 하죠. 자, 그런 다음에 건물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것이죠. 저렴한 지역에 위치하고 평범한 내부 시설과 강력한 매일 저가 정책으로 추가하고 매일 자체 브랜드 상품 PB. 자, PB라고도 하도 되고 PL이라고도 돼요. PB라는 건 프라이빗 브랜드의 약자. 프라이빗 라벨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PB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PB하고 반대되는 것은 NB죠. NB, 내셔널 브랜드 또는 내셔널 라벨의 약자이고, 자, 여기 매일 저가도 EDLP하고 되는 것은 뭡니까? 하이로우죠. 하이로우.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하이로우. 하이로우는 고저 가격, 그 다음에 로우는 저예요. 저. 그리고 고저 가격을 하고 있다는 걸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식의 내용을 갖다가 취사단도 알고 있고, 그런 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왜 이렇게 알고 있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아는데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은 뭐 죄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보시는 것은 현재 창구형 도소매점도 있습니다. 자, 멤버십 슈셀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MWC라고 나와 있죠. MWC의 특징이 뭡니까? 무배달 창구형 점포로서 진열 방식은 그냥 팔레트. 팔레트 여러분 아시죠? 팔레트로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레트가 있어요. 그 목재 팔레트, 요즘 플라스틱이 대부분인데 플라스틱 팔레트 위에다가 상품을 쌓아놓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형 도소매점은 이렇게 진열과 팔레트 쌓기 방식이고,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취사는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내가 기본서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서에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모르고 있을까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저를 만났으니까 제가 합격을 시켜드릴 의무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취사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드럭스토어라는 거는 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드럭스토어. 드럭스토어는 뭐의 특징이에요? 헬스 앤드 뷰티예요. 헬스 앤드 뷰티. 즉 헬스, 건강과 미용. 그 드럭스토어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하이퍼마켓 아시죠? 철저히 1963년 프랑스의 까르푸가 취치에 이제 했다는 것을 아시고, 즉 유럽에서 왔네요. 이 특징이 뭐니까 식품과 비식품이에요. 그래서 하이퍼마켓의 특징은 식품과 비식품을 나눴다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울렛점이 있죠. 아울렛점. 자, 아울렛점 특징이 뭐니까 비인기 상품, 재거품, 기획 상품, 하자 상품 및 2월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어떤 상품만, 여기서 기획 상품과 하자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울렛이다. 이런 것은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을 파는데 비인기 상품, 재거품, 기획 상품, 하자 상품 및 2월 상품 등을 정상 가격이 아니라 최대 70%까지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이 어디냐? 아울렛이에요. 30에서 70%까지. 자, 카테고리 킬러 아시죠? 할인점보다 저렴하게도 판매한다는 거. 카테고리 킬러가 할인점보다 저렴하게 판매도 한다는 것이지, 할인점보다 반드시 싸게 판다는 게 아니에요. 싸게 판다는 거. 그래서 매장은 할인점과 비슷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돌리면서 보세요. 이걸 한 번에만 다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계속 돌리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점포 소매 사용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뭘 봤어요? 지금까지 본 것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유점포예요. 그래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유점포를 받고, 이제는 점포가 없는 무점포를 본다는 것이에요. 무점포. 점포가 없다는 것이에요. 점포가 없이 또 합니다. 그러면 무점포란 건 뭐냐면요, 이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나와 있는 법조문 내용으로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상시 운영되는 매장에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총 8개 가까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8개가. 그래서 이제 방문 판매라든가 진열 판매, 다단계 판매, 전화 권유 판매, 카탈로그 판매, 텔레비전 홈쇼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한 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또는 사이버 몰 등의 전자 상거래,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 상거래 중개라든가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라든가 자동 판매를 통한 판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무점포 소매상입니다. 왜 제가 이걸 설명드렸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무점포 판매상의 종류를 간혹 묻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종류를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한번 본 것이고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딱 보면은요. 무점포 소매상의 종류해 가지고 이렇게 딱 넣는데 이건 시험에서 종종 나오는 용어입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종류 중에서 그럼 무점포 소매상의 종류 중에서 텔레마케팅이 있느냐? 자, 텔레마케팅 아까 있었어요? 텔레마케팅은 여기 보시면은 텔레마케팅은 여기서 보시면 전화 권유 이걸 갖다 텔레마케팅을 하죠. 전화 권유 판매. 그래서 텔레마케팅은 어떤 용어입니까?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용어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무슨 용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업 용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텔레마케팅은. 그래서 텔레마케팅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전화 권유 판매라고 써와 있지 텔레마케팅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는 텔레마케팅 그냥 하나의 일반적인 업종에서 사용하는 용어일 뿐이죠. 그래서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고는 있어요. 사실은 인바운드 텔레마케팅과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구분하면 된다고 그랬죠. 인바운드는 뭐예요? 여기서 콜센터가 있다는 것은 콜센터를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콜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전화가 들어오면은 콜센터로 들어오니까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자, 콜센터에서 나간다 아웃이에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사실 소셜미디어는 없었죠. 소셜미디어는 없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SNS를 통해서 판매도 이루어지니까 공급자와 소비자 1대1 방식이 아닌 1대 다수 방식으로서 이 구매 방식이 바로 소셜미디어 방식으로 SNS를 통한 판매. 그 다음에 오토매틱 팬딩, 온라인 마케팅, 통신 판매, 텔레비전 홈쇼핑, 방문 판매. 즉 다이렉트 셀링도 즉 무점포 소매상. 우리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무점포 소매상이라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제 도매업과 도매상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도매업과 도매상을 보시면요. 제조업을 제외한 소매업 이외의 모든 매매업과 수행상이. 자, 이 용어적인 설명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용어적인 설명도 이제 도매업과 도매상을 했는데 도매업이 뭐냐? 제조업을 제외한 제조업도 아니죠. 그 다음에 소매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조업과 소매업 이외의 모든 매매업과 이 수행한 상을 갖다가 모두 도매업과 모든 매매업이니까 도매업이죠. 수행하는 상인이니까 도매상이죠. 사람. 그래서 매매업은 업태를 본 것이고 업태나 업종이나 같은 말로 여기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수행하는 상인은 도매상. 그래서 도매업과 도매상은 사람을 말하고 도매업은 업종이나 업태를 말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생산자로부터 상산된 재화가 도매상과 소매상, 최종 소비자로부터 이렇게 거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무엇이었어요? 아까 이 소매상이 누구에게? 생산자, 즉 제조업자를 위해서 해주는 기능이 있었죠.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소매상이 누구를 위해서? 최종 소비자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도매상이 기본적으로 여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도매상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도매업과 도매상이 생산자, 즉 제조업자를 위해서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자, 특히 이걸 잘 봐달라고 그랬어요. 시장 확대는 무조건 하고 도매상이 생산자 쪽을 위해서 해줍니다. 물론 소매상도 생산자를 위해서 시장 확대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재고 유지라든가 주문 처리, 시장 정보 제공이라든가 고객 서비스를 대행한다는 것도 당연히 도매상이 생산자를 위해서 해주는 기능이고요. 여기에서는 뭡니까? 도매상이 소매상을 위해서 해주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소단위도 판매하고 신용과 금융 제공, 기술 지원, 상품 구세 갖추는 기술 중 할인 판매라든가 경영 원주라든가 조언지도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도매상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뿐이지 도매상을 그렇게 많이 있게는 보지 않죠.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여기 제조업자로부터 소매상까지 다이렉트로 온다는 말이죠. 다이렉트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왜? 시험이라는 것은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론적인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도매상이 생산자를 위해서 해주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여기 저기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딱 들어가겠죠. 도매상이 소매상을 위해서 해주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조건하고 90%가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시장 확대 기능이 들어가겠죠. 자, 도매상은 누구를 위해서 시장 확대 기능을 합니까? 생산자, 제조업자를 위해서 시장 확대 기능을 하지 소매업자를 위해서 시장 확대 기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좀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썼어요. 이거 이미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 시험에 나오기 위한 포맷이에요. 시험 출제자들이요, 아무렇게나 시험 문제 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취사도 자기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화된 내용을 갖다가 시험을 많이 내니까 이런 거 좀 봐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도매상의 유형도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도매상의 유형.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매상의 유형은 크게는 완전 서비스형 도매상과 한정 서비스형 도매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완전 서비스형 도매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전문품 도매상, 일반 상품 도매상, 한정 상품 도매상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한정 기능 도매상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한정 상품 도매상이 한정 기능 도매상의 종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정 상품 도매상은 완전 서비스형 도매상에 속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정 상품 도매상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소수의 상품 라인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갖다가 보통 말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갖다가 알아두셔야 돼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소수의 상품 라인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도매상이 뭐다? 한정 상품 도매상이다. 이 한정 상품 도매상은 어디에 속한다? 한정 기능 도매상이 아니라 완전 서비스형 도매상에 속한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정 기능 도매상이 사실 우리 시험에는 많이 나오죠. 여기에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묻지 않아요. 한정 상품 도매상이 여기에 속하냐 안 속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한정 기능 도매상이 거의 뭐 별표 3개짜리죠. 별표 2개짜리, 3개짜리, 뭐 마음대로 치고 싶으면 치세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나오고 크게 따지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5가지도 있습니다. 우편주문 도매상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시험에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현금 거래 도매상이 있어요. 캐시 앤드 캐리 유셀러라고 해가지고 현금 거래 조건입니다. 현금 거래. 현금 안 가져오면 거래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처 감소라는 단점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뭐가 있어요? 재무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장점이 있다는 건 좋은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직송 도매상은 보니까 석탄, 목재, 중장비 등을 취급하는 도매상은 뭐냐? 직송 도매상이에요. 자, 트럭 도매상 보니까 신선식품하고 순례를 한다는 특징이 있죠. 자, 진열장 도매상은 회전율이 높은 상품을 취급하고요. 소매 점포까지 직접 배달까지 해주면서 뭐라니까? 직접 진열까지 한다. 원래 진열은 누가 합니까? 이 도매상은요, 물건을 그냥 소매상에가 갖다만 주면 되는데 그러면 소매상이 알아서 자기가 진열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진열장 도매상은 자기가 직접 진열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일단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도 반드시 좀 여러분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합격을 많이 해야 제가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저도 합격을 많이 했으니까 합격생을 많이 배출했다는 것도 하니까 물론 당연하게 많이 배출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도매상 관련 옳지 않은 거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봐봐요. 2018년 7월 1일 날 A형에 6번 문제로 나왔고요. 뭐 최근에 나온 문제니까. 그래서 도매상 관련 내용 옳지 않은 것은 자, 현금 거래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현금 거래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한다. 자, 토력 도매상은 주로 한정된 제품을 취급하고 소매상 고객들에게 제품 직송 운송한다는 거. 자, 직송 도매상 소매상 주문 받으면 해당 상품을 생산자가 직접 그 소매에 배송하더란다. 그다음에 소매상들이 진열 도매상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매출비 낮은 품목들에서 소매상 직접 진열과 주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제조업자 도매상은 독립된 개념 운영하는 도매상이 아니라 제조업자 직접 하는 도매상이다. 뭐 여러분 정답이 나왔죠.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는 이미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아까. 그래서 소매 진열장 도매상 이용하는 이유는 매출 비중이 낮은 품목들에 대해서 소매상들이 직접 진열과 주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와 있는데,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던 내용을 갖다가 이 특징적인 내용. 그래서 여기 나온 진열장 도매상 휴전이 높은 상품 소매상 직접 배서 직접 진열까지 해준다는 개념을 봤으면은 정답을 갖다가 바로 유추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은 기출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이 제가 여기다 실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이론에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걸로 여러분이 받으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유통 경로가 있는데, 그럼 이제 유통 경로가 왜 필요하냐? 유통 경로가 일단 뭘까요? 유통 경로를 보시면은 산출된 재화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과정을 유통 경로라고 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정태적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이 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산출된 재화가 최종 소비자에 전달되기까지 과정을 유통 경로, 이런 상태를 정태적 상태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정태적 상태에서. 자, 유통 경로 발생 이유가 있습니다. 자, 생산과 소비가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생산과 소비가 불일치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인적 불일치가 발생하겠죠. 인적 불일치가 발생하고요. 뭐가? 시간 불일치가 발생하겠죠. 시간 불일치가. 장소 불일치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인적 불일치가 발생하면요, 이걸 해소시켜줘야 돼요. 뭘 해소시켜주면 됩니까? 이 매매라는 매매업이 시켜주면 됩니다. 매매업. 자, 시간적 불일치는 뭐예요? 시간적 불일치라는 것은 보관을 하면 돼요. 창고업이 해준다는 것이죠. 창고업이. 자, 그 다음에 장소적 불일치는요, 뭘 하면 됩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장소가 닿았다. 그러면 운송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갖다가 물류라고 보통 보는 것이죠. 물류. 이게 상류라고 보는 거죠. 상적 유통, 상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반드시 유통 경로 이런 흐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유통산업의 사회적 경제적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역할이 있는데, 자, 사회적 역할과 경제적 역할이라는 개념은 뭐 크게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회적 역할. 자, 일단은 사회적 역할은 질 좋은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값싸게 공급한다. 자, 우리가 사실 유통산업에서 사회적 역할로 옳지 않은 것하고, 예전에 시험에 물론 지금도 쉽게 나오지만 예전에는 경제적 역할이 있는 내용을 갖다가 딱 집어넣어 놓고 이걸 아니라고 골랐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너무 유치하잖아요. 좀 우리도 유통관리사도 어떤 자격증인데, 국가 자격증인데 좀 품위가 있게 좀 있어 보이게 좀 문제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는 그렇게는 내오지 않고요. 어쨌든 그래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역할은 질 좋은 제품을 갖다가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값에 공급하는 것이 사회적 역할이다. 교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에요. 분류 기능의 효율적을 수행한다. 자, 분류 기능을 효율성을 높인다는 건 말은 안 되겠죠. 교환 과정의 효율성을 수행한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류 기능의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거, 그리고 거래 반복화 용이성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유통에.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적 역할이라는 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발생하는 비용을 감축하는 경제. 자, 여기 비용적인 개념 뭐죠? 경제라는 것은 비용이라든가 돈 같은 개념으로 많이 연결시키면 돼요. 그리고 매매도 경제죠. 매매. 소유권 이전 기능은 유통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매매 기능이다. 소유권 이전이니까 당연히 매매예요. 소유권. 생산과 소비 장소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를 좁혀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장소적 차이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소비자가, 이건 뭐니까 장소적 차이를 아까 극복해 주는 건 뭐였어요? 아까 운송이 있었죠. 운송어. 이런 거. 그래서 운송업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매매업, 운송업, 창고업 이런 것은 모두 경제적 역할에 해당된다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충분하고요. 자,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흐름으로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어디까지를 중간사회라고 보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를 중간사회 보느냐. 자, 그래서 이제 유통물류 일반이라 해가지고 유통 이해라 가지고 중간사회 필요원칙이라고 말이 있는데, 그러면 중간사회 뭐냐 이거죠. 중간사회. 도대체 중간사회란 건, 우리가 중간사회라는 용어를 갖다가 말했을 때 중간사회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유통업에서 20년 근무한 사람한테 이 중간사회 뭐예요라고 물어보면은
뭐지? 라고 말할 거예요.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우리는 좀 중간 상 갖다가 반복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구매와 판매를 보다 용이하게 해주고 교환 과정에서 거래 비용 및 거래 횟수를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여기를 중간상으로 보자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중간상이 여기다. 그럼 중간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 여기 생산자라는 개념과 여기 소비자, 소매상이라는 개념의 사이 중간에 와서 상인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시험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갖다가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중간상이라고 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중간상 본 경우는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중간상은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 사이에 나오는 중간상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 사이에 나오는 중간상은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흐름을 갖다가 좀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어쨌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한 바탕에서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지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중간상 필요 원칙은 크게 4가지를 따져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4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총 거래소 취소 원칙이에요. 자, 총 거래소 취소 원칙이라는 것은 중간상이 생산자라는 개념과 자, 최종 소비자라든지 일단은 있을 때 그럼 중간상이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예요. 그래서 거래소를 가급적이면 총 거래를 갖다 가급적이면 줄여주자 이거예요. 왜? 중간상의 거래에 인해서 거래의 총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되면 좋다는 것이죠. 거래수가 감소되면 좋다는 거. 자, 그리고 제조업자와 소비자 양자 실질적 비율을 감소하고 분업의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분업 원칙.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과 유통을 전문화할 수 있다. 자, 분업의 원칙이라는 것은 생산과 유통을 전문화시키는 것이에요. 변동비 우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조업자와 유통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비용에서 유리하다는 거. 그 다음에 집중준비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많은 수의 도매상을 개입시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각 구성원에 의해서 각 구성원에 의해서 보관된 상품의 총량을 감소시키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상이 있음으로써 더 좋냐 나쁘냐는 그런 판단 개념은 일단 좋으니까 중간상 필요 원칙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중간상 필요 원칙이라는 것은 중간상이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말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흐름을 갖다가 여기에서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자, 그래서 이제 한번적으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보시면 뭐 유통의 시스템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 흐름이 갖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 전방, 후방, 양방이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뭐 전방 개념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앞쪽으로 흘러간다는 개념이고, 여기도 후방 개념으로 나오고, 또 양방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 양쪽.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것은 이 정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정보라는 것은 양방 개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만약 이 정보를 갖다가 즉이 여기는 생산자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오니까 생산자 정보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생산자 정보는 갖다가 그러면 여기 쓰니까 무슨 기능? 전방 기능이고, 여기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 소비자 정보는 갖다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게 또 똑같이 하니까 후방이에요. 그래서 정보는 양방이지만 만약 그 앞에 어떤 사족이 달리는 것이에요. 사족. 생산자는 사족과 소비자는 사족이 달리면 생산자에 대한 정보는 저쪽에서부터 이쪽 시작하니까 전방 기능이고, 자, 소비자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시작해서 후방 기능이다. 이거 반드시 알아달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흐름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리가 봤던 거. 그렇게 특히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거 물적 이전 소유권 촉진활동 수송 보강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주문, 대금 결제, 시장 정보, 정보 협상과 교섭, 위험 부담 반드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인데요. 유통 경우는 전방 기능 흐름마로 올바르게 엮어지는 것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전방 기능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거. 전방 기능으로만 묶은 거 물적 이전 소유권 촉진 활동 수송 보강 이것만 여기 있으면 실제로 2008년 4월 10일 날 시험 나왔던 것이에요. 이걸 못 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정답이 4번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